안녕하십니까. 스텝 산사입니다. 오늘 시간은 저희가 한 2달 내지 3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는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보니까 10월 말 정도 조금 전에 Q&A를 했었고 지금 1월 중순이 거의 석 달이 지났는데요. 그 Q&A가 달렸던 거를 제가 쭉 보다 보니까 확실히 저희 구독자분들이 주식을 되게 그래도 잘 보고 어느 정도는 전문적인 수준이 있다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이제 10월 30일에 저희가 미국 바이오 업종을 좀 다시 보자라고 방송을 냈었는데 질문이 좀 많이 달렸어요. 왜냐하면 XBI라고 하는 이 바이오 ETF가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크리스 1474님이나 산준팍님이나 전민우님, 시훈이 아빠님 네 분이나 XBI가 지금 바닥인 거 아니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물어보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야 이거지 버려야지라고 생각할 때 저희 구독자분들은 여기에서 기회를 찾기 위해서 질문을 달아주신 거라서 저는 이거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남들이 안 좋다고 말할 때 좋게 보는 게 또 틀릴 수도 있어요. 계속 주식이 빠지니까. 하지만 안 좋다고 생각할 때 여기서 기회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 그리고 아니야라고 결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4개의 질문이나 달렸다는 것에 되게 전 좋게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 XBI 폴로업 해달라, 지금 주가가 바닥일까 뭐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이렇게 봅니다. 이것도 뭐 운이 좋은 건데 이 방송이 나갔을 때가 정확하게 XBI가 64달러로 완전 바닥이었고요. 지금은 거의 90달러 근처까지 왔습니다. 한 40% 정도 주가가 최근 2달 동안 오른 건데요. 그러니까 이 오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심플합니다. 여기 써주신 것처럼 높은 금리로 인해 기업들이 많이 파산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바이오 기업들은 2021년 장이 좋을 때 증자를 상당히 많이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은 파산한 기업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년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돈을 가지고 바이오 임상시험을 했었는데 어쨌든 금리가 높아졌고, 그리고 제가 요 회차에서 얘기한 것처럼 임상시험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돈을 조달해야 된다라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파산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이 회사가 계속 임상시험을 하려면 추가적인 조달이 필요하다. 근데 금리가 높으니까 조달 금리가 높거나 또는 뭐 증자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거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10월 말에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5%를 찍고 지금 3.8, 3.9까지 떨어졌거든요. 빠르게.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높아서 피해를 본다고 느꼈던 바이오라든지 같은 기간 또 많이 올랐던 업종이 뭐가 있냐면 신재생이 있습니다. 신재생도 바이오만큼 주가가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금리 상승의 피해자라고 느꼈던 바이오나 신재생이 그 기간 동안 주가가 좋았던 겁니다. 그러면 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계속 바이오가 좋을 수 있냐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보면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채권 대비 주식의 매력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바이오 주가가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저희는 연간 전망에서는 10년물 금리의 하단을 4%로 제시를 했었고 12월 중순에 발간했던 1월달 이글스에서는 10년물 금리의 하단을 3.75%로 낮췄습니다. 그러면 더 금리가 내려갈 수 있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10월, 11월에 주장했던 4% 금리 하단은 당시 금리가 5%에 가까웠기 때문에 내려오는 폭이 되게 컸습니다. 내려오는 폭이 컸다는 얘기는 금리 하락 모멘텀이 컸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금리가 3.8, 3.9이기 때문에 3.75%가 하단이라고 하더라도 내려오는 모멘텀이 작은 거죠.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금리가 떨어져서 수혜를 받던 좀, 거의 저희가 얘기했던 부동산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지금은 바이오를 보는 게 좋고, 일단 많이 올랐다는 점은 다행이고 장기적으로 미국 바이오가 나쁠 일은 전 여전히 없다고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금리 모멘텀으로 주식이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되돌림이 나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쉬어갈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11월 6일에 이제 저희 정주영 연구원이랑 같이 중국의 경제 3분기 성장률이 서프라이즈였고 과도한 비판보다는 회복세를 좀 기대해야 된다라는 방송이 있었고요. 그거에 관련해서 크립토 쿠퍼님이 주신 질문이 있는데, 상하이는 제일 부자 동네라서 소비가 좋은 게 아닐까. 상하이 이외 지역들은 경제 여건이 안 좋아서 중국 전체로는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셨고,
중국은 좀 투자하기에 찜찜하고 뭐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렇습니다. 정재영 연구원이나 저희 팀에서 하나 생각하는 거는 이 중국의 경제에 대한 저희의 1년 작년 전망은 다행스럽게도 나쁜 편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중국 경제가 나빠지진 않았고 그럭저럭 중국이 위기에도 빠지지 않았는데 문제는 중국의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홍콩이나 중국의 PER,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계속 실적이 나는데 투자자들은 야, 그 정도 실적 가지고 무슨 주식을 사? 그냥 PER을 낮출 거야 라고 하면서 디레이팅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신 상하이가 부자 동네라서 소비가 좋은 게 아닐, 이것도 맞는 얘기지만 중국 전체적으로 뭐 여행객 수나 소비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데이터는 분명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기하신 것처럼 투자하기에 찝찝하다라고 얘기하신 걸 저는 10분 이해하는 게 중국이란 나라가 원래는 미국과 협력하면서 WTO에 들어오고 무역을 하고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사람들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다가 시진핑 주석이 들어오면서 그게 점점 약화되는 과정이었고 3년임을 하기 위해서 공동무유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외국인들이 이제 중국을 포기하고 그냥 나가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잘 나오는데 디레이팅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는 관점에서는 이 경제에 대한 전망도 매우 중요하고 올해 저희 여전히 GDP 성장률 중국 5%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올해 기본적으로 미국이 완화책을 쓸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뭐 한 번일지 5번일지 10번일지 아무도 모르지만 금리 인하를 어쨌든 할 거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은 미국이 긴축할 때는 풀지 않고요. 왜냐하면 효과가 없죠. 큰형이 긴축하는데 둘째가 아무리 완화를 해도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미국이 보통 완화를 시작할 때 중국이 부양책을 쓸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중국의 경제를 작년보다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보면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 1월 13일에 있을 대만의 총통선거와 관련된 중국, 대만의 관계랄지 그리고 올해 11월 미국 대선을 앞에 두고 미국하고 중국의 사이가 조금 더 가까워질지 내지는 뭐 3월, 4월에 있을 거로 기대가 되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옛날처럼 총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중국의 시진핑이 와서 뭔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중국의 정치적인 시스템 리스크를 낮춰주는 이벤트가 나올 때마다 경제는 그냥 이대로 가는 건데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식으로 중국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지만 중국은 지금은 약간 정치적이고 시스템적인 문제까지 와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저는 제일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11월 13일에 저희가 공개했던 게 미국 금리 수준이 여전한데도 미국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미국 부동산은 사실 그리고 좀 오른 편이고 금리도 많이 빠졌습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첫 질문에서 한 답으로 일단 전망은 가름하고요. 금리 인하의 수혜주였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조금이라도 반등을 하게 되면은 쉴 수 있다라는 거고 앙팡님이 주신 질문인데 쓰신 것처럼 영상과는 다른 주제이긴 하지만 채권하고 채권 ETF를 좀 비교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좀 질문이 길어서 요약해서 보면은 채권은 예를 들어 금리 3%일 때 채권을 샀어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그 만기 전까지는 계속 평가 손실을 보지만 결국 만기가 되면 이 3%라고 하는 이 쿠폰하고 만기를 원금을 받기 때문에 손실 없이 나오지 않냐. 맞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채권이라는 건 내가 만기 투자를 결정하면 이 채권의 발행자, 국채가 됐던 회사채가 됐던 뭐가 됐든 간에 이 발행자가 망하지만 않으면 원금하고 이자를 무조건 수령하는 구조입니다. 물론 중간에 제 계좌에는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손실을 찍히긴 하지만 결국 막판이 가면 회수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채권은 그렇게 보는 게 맞는데 듀레이션이 10년으로 고정된 미국채 ETF를 4% 금리에서 매수했는데 곧 5%로 올라 평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걸 10년 보유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셨잖아요. 이 앙팡님이 상당히 지식 수준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게 ETF는 말씀하신 것처럼 듀레이션이 고정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살 때마다 10년물을 사는 거고요. 만기가 계속 10년이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채권은 제가 얼마 남은 만기가 남은 채권을 사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만기가 줄어요. 그래서 만기가 되면 내가 원금을 받는 건데 이 ETF는 만기가 고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제가 만기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무슨 제논의 역설처럼 뭐 반 쫓아가면 앞서 나가고 이런 것처럼 내가 아무리 기다려도 이 채권 ETF는 만기가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기가 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4%에 산 이 채권 ETF가 5%가 되면 손실이 나잖아요. 이게 5%로 계속 유지가 되면 계속 손실인 겁니다. 채권 ETF에서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특히 채권 ETF 중에 레버리지를 막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게 내가 금리가 어떤 수준에 샀는데 이게 올랐다가 떨어져도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내 가격으로 돌아오지 못하거든요. 일반 채권 ETF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완벽히 채권의 금리에 연동되는 상품이라서 만기까지 뭐 10년을 기다리든 20년을 기다리던 간에 내가 샀던 금리까지 떨어지지 않으면 채권은 계속 손실입니다. 물론 채권이기 때문에 배당금, 분배금, 뭐 이자 어떤 표현을 쓰던 간에 돈이 나오긴 하지만 원금 쪽에서는 듀레이션이 고정됐다라는 정말 좋은 이 포인트신데 고정됐다는 것 때문에 그 기간을 기다린다고 해서 금리가 떨어지지 않으면 원금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투자하실 때는 내가 이 채권을 사서 만기까지 가져갈 거냐 아니면 금리의 방향성을 보고 베팅할 거냐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회사, 어떤 나라 안 망할 것 같기 때문에 나는 예를 들어 뭐 4% 금리면 만족해. 이게 금리가 5가 되든 9가 되든 10이 되든 상관없이 5년 있다가 원금하고 5년치 이자를 받으면 돼. 이런 분들은 채권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나는 금리의 방향성에 베팅하면서 뭔가를 할 거야. 이런 분들은 일반 채권 사면은 이자도 떼어먹히고 수수료가 많으니까 당연히 채권 ETF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투자 목적에 맞게 채권이나 채권 ETF를 고르셔야 된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그거에 연결돼서 주택가격 반등, 신규 주택 판매 확대되면서 개선 흐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인데요. 이 질문은 하나가 달려 있는데 요거는 제가 뺄까 하다가 혹시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른 분들도 제가 했습니다. 스윙 트레이더 님이 미국 리츠 배당 수익률은 어디서 조회할 수 있나요? 물어보셨는데요. 뭐 여러 가지 뭐 블룸버그 이런 게 있지만 저희 일반 구독자분들은 보실 수가 없으니까 모든 분들이 접근이 가능한 제가 구글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구글을 켜시고요. 켜신 다음에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이든 뭐가 있을 거잖아요. 종목을 치시고 옆에 영어로 치시고 옆에 디비던드라고 영어로 치시면 제일 먼저 일반적으로 검색이 되는 게 나스닥 사이트에서 이 종목, 이 리츠, 뭐 이 ETF의 분기, 뭐 월, 그 주기별로 배당이 얼마 나오는지가 검색이 되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길 들어가시면 그 종목이 어떤 날이 배당 기준일이고 배당을 그때마다 얼마씩 주고 실제 배당 주는 날이 언젠지까지 전부 다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정확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게 미래에도 얼마가 될지에 대해서는 리포트를 찾아보고 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는 리포트 찾기가 쉽지만 미국은 고객이 아닌 경우에는 리포트를 못 찾게 해놨어요. 그래서 구글 검색을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배당 수익률은 이 구글을 통해서 나스닥.com에 들어가서 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시는 걸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2024년 상반기 1, 2월에 눈뜨고 크게 지켜봐야 하는 업종은 이어서 12월 18일에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 연간 전망의 자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에어조던 23님, 제가 마이클 조던 정말 좋아하는데 이 중국 정부의 텐센트 과금 규제, 이거는 사실 가장 최근 이슈죠. 이 연간 전망하고 관계는 없지만 텐센트 과금 규제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정연구원한테 제가 이거를 물어보고 왔습니다. 저희의 결론은 뭐냐면 첫째, 텐센트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중국에 대한 과금 규제이고 그래서 텐센트보다 네디즈가 주가도 많이 빠졌었고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른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1월 중순 이후에 결정하겠다라는 거고요. 정확히 어떻게 과금하는지에 이 규제가 알려지진 않았지만 사람들의 걱정은 하루에 쓸 수 있는 양을 제한한다라는 거에 많이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게임 회사들이 돈을 버는 방법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써서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헤비 유저들이 많이 과금을 때려가지고 돈을 벌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상한선을 정하게 되면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돈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악재다라고 판단해서 이 뉴스가 나온 날 당일에 네디즈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뉴스는 이 과금과 관련된 규제를 발표했던 이
관료를 해임했다는 뉴스가 또 어젠가 그제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종목들이 일부는 좀 반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의 생각은 몇 년 전부터 이어졌던 인터넷 관련된 그냥 일반적인 규제 내지는 그냥 지시사항 정도였는데 이게 조금 예민하게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1월에 나올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나오는 이 규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를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현 상황에서는 이게 새롭게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규제는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12월 18일까지 Q&A를 해봤고요. 앞으로도 한 2달, 뭐 Q&A 개수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2달 내지 3달에 한 번씩 이렇게 Q&A를 꼭 할 거니까 저희 영상 올라갈 때마다 댓글 잘 달아주시고 하시면 제가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